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기자 김원장입니다. 지난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량오닝성 다롄시를 방문해서 거기서 시진핑 위원장과 산책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산책을 한 동판이 새겨졌었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요. 최근에 이 동판까지 중국이 지워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꽁꽁 얼어붙고 있는 북중 관계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자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북중 관계 어느 때보다도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죠. 왜냐하면 북중 관계는 좋았다 나빴다 했어요. 좋았다 나빴다 했고, 그러나 지금은 최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북중 관계는 뭐 저 15억대 2,600만이니까 뭐 갑을 관계인 것 같지만 그런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해서 생명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일단 김일성이 1931년에 중국 공산당 입당 출발했고요. 그리고 북한에 들어갈 때도 김일성은 조선공산당원이 아니었어요. 중국 공산당원이면서 소련군 대위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요사이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국공내전 때 모택동 군대와 장제수 군대가 싸울 때 동북전쟁이라고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연변 쪽에서 그때 모택동 군대가 수소에 몰렸어요. 그럴 때 북한 기록영화를 보면 김일성한테 무기를 요청을 하는데 소총을 무려 2만 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동북전쟁에서 부상당한 인민해방군 전신이죠.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료를 해서 다시 전선으로 내보내줘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김정일 정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없었으면 마오쩌둥 정권은 생기지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북한 정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중소 분쟁에서 북한이 중간에서 소위 등거리 외교 양쪽에서 얻을 거 다 얻거든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중국에게 종속된 적은 없어요. 한미 관계가 좀 달라요. 우리는 뭐 아무래도 미국에 의지하는 게 큰데, 그러나 저쪽은 자기들이 아니면 오늘의 중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서로 필요하니까 좋았다 나빴다 하면 들어왔는데 지금은 최악이에요. 오늘 주제 나오겠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PPT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요. 일단 물론 이제 처음에 시발점은 이겁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 2017년 12월 22일 유엔 안보리 2397호가 마지막이거든요. 유엔 안보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P5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모두 만장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기분이 안 좋죠 일단. 그런데 지금 중국이 대북 제재에 뒷구멍을 열어주는 것 같지만 제가 아는 첩보 정보로는 중국은 대북 제재 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2397호에 따르면은 북한으로는 금속류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단둥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 휴민트하고 접촉을 해보면 예를 들어 가구가 북한으로 들어가죠. 그럼 거기에 있는 경칩이나 문고리는 쇠잖아요. 그거 다 떼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중국은 자기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척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제재를 위반하면 자기들도 당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북한의 불만이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히 밀착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북한산 탄약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도 중국이 좀 참을 수 있었을 텐데 바로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 19일 날 북러 신조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조약이거든요. 동맹조약은 아니에요, 명칭은. 지금 동맹은 이제 중국과 우리 한미 관계처럼 중국과 북한은 하나입니다. 동맹 관계죠.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동맹은 뭐냐면 전쟁을 같이 한다는 게 동맹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면 북중 간의 이 조중 우호 협정 상호 원조 조약에 의하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은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동맹입니다. 그런데 이 소련과는 그 조약이 있었는데 96년에 파기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국가로 갔다가 이번에 동맹 조약은 아니지만 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갔어요. 볼까요, 그게?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4조에 쌍방 중에 일방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유사시 러시아도 북한에 군대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북러 조약으로 인해서 푸틴은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푸틴은 전쟁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네. 네. 근데 북한은 전쟁 중 아니거든요. 그건 미래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러시아에게 유리한 게 이 파란 글씨가 중국에는 없어요. 무조건 지체 없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파란 글씨를 보면은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법, 러시아 연방법에 여기를 충족시켜야만 개입한다거든요. 근데 이게 족쇄예요. 뭐냐면 유엔 헌장 51조는 뭐냐면은 유엔 안보리가 한 국가의 개별적인 자위권을 제약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보리가 결정하면 어떤 나라든 전쟁할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안보리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잖아요. 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북한에 파병할지 안 할지를 안보리에서 결정하는 걸 첫째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러시아 연방법에 따르면은 지금 이번에는 조약에는 푸틴이 사인했거든요. 근데 러시아 연방법에 러시아군을 해외로 파견할 때는 푸틴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두마 의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인했지만 의회가 거부하면 파병 안 하는 거죠. 네. 자기가 약속했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휘를 통해서 파병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북한 전쟁에서는 발을 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현재 자기네 전쟁에서는 무제한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이건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한 거죠. 러시아에게 유리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북러 밀월인데 그럼 왜 그 북중은 이상 기류가 있느냐? 지금 요게 이제 7월 말에 압록강 수역에 이제 수해가 났을 때 네. 이제 푸틴 대통령이 8월 초에 위로 전문을 보내거든요. 도와주겠다. 네.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냐면 빨간 글씨 밑에를 보면 가장 진실한 것들 모스크바의 도움을 청할 걸 그랬거든요. 가장은 하나잖아요. 네. 중국은 아니란 얘기죠. 애둘러서 야. 중국을 비난하는 거죠. 이때 중국은 수해에 대해서 지원 의사를 밝히지 않아요. 현재도 네. 베이징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한 번도 지원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요. 그냥 왕야진 주북 평양에 있는 중국 대사가 그냥 자기 개인 자격으로 말했을 뿐이지 중앙정부에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푸틴 방북 전에 중국 매체들이 이렇게 써 있죠.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우려. 왜 우려할까요, 중국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현재의 지도거든요. 네. 자, 러시아하고 북한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저 분홍색 부분, 여기 부분. 조금만 올라가면 블라디보스톡이잖아요. 예, 예. 네. 이게 커서가 있을까요? 이게 노란색, 이거 보시면.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네. 예, 여기인데, 여기 훈춘시 분홍색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도망간 끝으로 못 나와요. 막혀 있어요. 원래 저기 나올 수 있었거든요. 저게 언제냐면은 청나라 말기 때 러시아와 전쟁하면서 동해로 나올 수 있는 출구를 막혀버립니다. 중국 국경이 우리 동해까지 연결될 수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5,000년 역사가 자기네 중국이라고 그러니까 5,000년 동안 동해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못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거기 뭐 고구려 역사도 있고 발해도 있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철천지 한입니다. 동해로 못 나오니까 네. 동북 삼성이 만일에 동해로만 나오게 되면 태평양으로 나오게 되면 물류의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거기다 또 하나는 저렇게 동해로 나오게 되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거든요. 극동함대를. 그러니까 중국의 꿈은 어떻게든 동해로 나오는 건데 러시아는 절대로 저 도망강 하구 쪽을 주지 않겠죠. 네. 그럼 이제 북한인데 이게 이제 그 중국의 꿈이거든요. 원래 만리장성 길이가 6,352km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위키피디아에 올라와 있는 중국이 올린
그 만리장성 지도거든요. 그 만리장성이 어디까지 가 있냐? 평양까지 가 있거든요. 네. 이게 중국의 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평양 계속 그 말씀 중에 계속 담을 쌓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죠. 그 만리장성이 네. 평양에 있을 리가 없죠. 네. 근데 자기들은 북한도 자기네 영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동북공정이죠. 동북공정의 일환인 거죠. 저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 과거에 여기까지 있었다라고 그렇죠. 주장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걸 그 PPT를 띄워줘 보시면 예. 저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죠,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요 바다로 나오고 싶은 야망이 있는 걸 지금 못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유사시에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 속국 내지는 자기들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꿈은 이겁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북한이 중국하고 똑같은 색이 돼 있죠. 저게 중국의 꿈이에요. 저러면 동해를 완전히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북한을 통해서 차항 출해, 그러니까 항구를 빌어서 바다로 나간다. 이게 중국의 전략이거든요. 차항 출해.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조중 우호협정 및 상호 원조 제약이 있으니까 유사시에 중국 군대를 파견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위성 국가를 만들든지. 저게 꿈인데 이번에 러시아가 조약을 체결해서 러시아도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돼 있죠. 네. 이게 오른쪽은 러시아가 원하는 지도예요. 만일에 유사시 중국이 들어오면 러시아는 이쪽 노란색 있죠. 이쪽으로 와서 동해로 나오는 걸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동해로 나오면 이 극동이 위험해지거든요. 이 동해를 통해서 중국은 러시아를 포위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러시아의 딜레마는 이 한반도 수십 배가 되는 이 시베리아 극동의 인구는 수백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1,000만, 2,000만만 들어와도 뺏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중국, 러시아 합동훈련 하지만 양측은 이해관계가 충돌해요. 60년대 전쟁도 했거든요. 우수리강 유역 때문에. 그러니까 한미 관계, 그 다음에 그 중국, 러시아 관계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북한을 통해서 나오는 게 꿈인데 러시아는 이걸 막는 게 꿈이거든요. 지금 막을 수 있게 됐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100년의 꿈이 지금 물거품이 되는 거죠. 나올 수 있는. 청나라 말기에 뺏겼던 동해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지금 중국군이 만일에 유사시, 우리로서는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나 지금 두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유사시에 북한을 통해서 동해로 나오고 싶었는데 이걸 막아버린 게 지금 이 북러 신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국은 중국에 대한 배신감, 네. 북한에 대한 배신감, 그 다음에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푸틴에 대해서도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지금 정서예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래도 거의 모든 교육도 사실 북한의 교육이라는 게 다 중국과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거의 100%. 그렇죠. 그다음에 네. 기름 받아 쓰고, 예, 예. 그죠? 네. 누가 봐도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게 더 나을 텐데 굳이 푸틴이나 러시아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경제를 100% 미국에 의존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자율성이 없죠. 예를 들면 단적인 예가 김정은의 배다른 형, 성혜림의 아들이죠. 네. 김정은은 고용의 아들이고 김정남이거든요. 장남이었어요. 김정남이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중국을 떠돌았거든요. 중국 근처를.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2017년 2월에 암살당하거든요. 네. 그때 백주 대낮에 김정은을 암살했거든요. 신경가스로. 그러니까 공항에서. 그렇죠. 네. 그때 김정남을 보호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준 게 중국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죠? 유사시에 중국은 김실가를 대처할 수 있는 플랜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 한국보다 더 무서운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게 제일 무서운 건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은 안 그래도 대등한 관계를 가고 싶은데 그건 싫은 거죠. 여기에 이제 길을 터준 게 러우 전쟁이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발견한 거죠. 예를 들면 2021년 코로나 시기에 북러 교역은 5만 불이었어요. 개인 간의 거래도 안 돼요. 그때 우리는 273억 불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단기간에 몇 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이 무지한적인 소모전으로 가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뭐 어려운 것 같지만 힘들면 나토, 미국이 무제한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러시아는 아무도 지원 안 하거든요. 또 러시아는 거대 보이지만은 산업 생산력이 없어요. 오죽하면 뭐 초코파이하고 도시락면이 국민 음식일 정도로 제조업이 없어요. 우리가 러시아 제조업 회사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을 군수보급 기지로 이용하니까 이제 북한은 자기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러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출구를 찾는 거죠. 거기다 러시아는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팔 게 없었는데 구형 탄약이라도 팔 수 있는 출구가 생긴 거고, 러시아는 북한이 원하는 식량, 에너지, 비료, 그 다음에 첨단 기술, 무기 기술, 군사 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웃사촌이 나올 것 같은데 참. 근데 네. 이제 지금 그게 지금 말씀을 정확히 하신 게, 그렇게 북러가 밀착을 했지만 지난해 북중 교역이 대외 교역에서 98.3%예요. 네. 러시아는 1%도 안 돼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은 전략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김 위원장이 너무 나간 거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PPT 띄워주시면 처음에 말씀하신 그 딸인에 있는 동판을 지워버리고 김일성, 김정일 사진관도 문 닫아버리고. 네. 저 동판이 지워졌다는 건 최근에 확인됐어요. 네. 지운 게 아니라 저길 그냥 시멘트로 덮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자 이제 이게 이제 지난해죠. 7월 27일 북한은 이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그래요. 정전협정 기념일인데 옆에 딴데 뻘쭘하게 딴 데 보고 있는 오른쪽에 그 사람 있죠. 양복 입은 네. 사람. 그 사람이 리홍중이라고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 높은 사람이에요. 최고위급입니다. 쇼이군 국방부 장관이죠. 그렇죠. 왼쪽에 있는 건 쇼이구 국방부. 당시 지금은 이제 안보 서기로 바뀌었고 네. 지금 김정은하고 쇼이구는 막 웃고 떠드는데 리홍중은 뻘쭘하니 딴 데 보고 있거든요. 네. 저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같은 날인데 오른쪽에 보면은 리잔주 상무위원장, 이 사람이 중국 서열 4위, 5위쯤 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2018년 9월 구구절 북한 정권 수립일에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가지고 전달하거든요. 원래 저렇게 봤습니다. 집무실에서 아주 그냥 정중하게. 한 4위 정도는 왔다 이 말씀. 그렇죠. 근데 왼쪽은 한참 떨어지는 급이 왔고 일단. 근데 그 친서를 어디서 봤냐? 저게 전승 기념 공연장 복도예요. 복도에서 친서를 받는 건 이건 천하의 결례거든요. 거기다 지금 옆에 가운데에 있는 군복 입은 사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네. 그 친서가 뭔지 쳐다보고 있거든요, 지금. 저게 지금 중국 뭐 틱톡이나 아니면 SNS 쪽에 우리는 잘 모르는데 조선이 저럴 수가 있냐는 분노에 찬 그런 영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답니다. 네. 저는 확인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대놓고 시진핑 주석이 뺨을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건 뭐냐면은 결국 이 대북 제재에 대한 준수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걸 제대로 주지 않는 불만, 플러스 북러 관계에 대한 김정은의 자만, 자신감, 이게 이제 저런 행동을 하게 만든 거고, 저게 선을 넘으면서 이게 북러 신조약을 체결하니까 이제 조약으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제약이 되니까 이게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쁜 북중 관계는 이거는 하루이쯤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겁니다. 네. 현실은 지난해 2023년 대중국 의존도가 98.3%, 오히려 역대 최대예요. 북러가 밀착을 함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가 됐다는 얘기는 러시아는 당장 식량, 비료, 에너지 정도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충분히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북한 경제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러시아가 못 준다는 얘기예요.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니까 북한이 원하는 걸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저게 지금 2023년 북한이거든요. 무역 적자가 21억 4천만 달러예요. 우리 경제로 치면 한 2,100억 달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규모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푸틴은 웃고 있지만 사실 김정은은 웃을 수가 없어요.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만일 시진핑이 재채기를 맘먹고 하면은 이제 북한은, 김정은 정권은 폐렴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냉랭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지금 김정은이 강대강으로 부딪혀요. 그러니까 단둥에 있는 무역 일꾼들 50% 소환 명령이 내려졌어요. 7월 말에. 단둥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지금 막 이삿짐 싸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소식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2020년 이전에 나왔던 무역 일꾼들은 다 들어와라. 교역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뭐 다 들어간다고 뭐 평양에서 교역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강대강으로 충돌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들어간 사람들은 대체 안 시킨다. 못 나온다 이제. 요게 이제 충돌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주시해 봐야 될 게 저게 압록강의 수역에 이제 댐이 5개가 있거든요. 네. 저거는 양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한때 최대라고 했던 수풍댐도 저기 있거든요. 근데 저 댐들이 이제 그 강이 양쪽에 있으니까 양쪽이 관리해요. 맨 밑에 신에이지 우지 밑에 있는 게 요게 이제 태평만 댐입니다. 태평만 댐. 네. 요겁니다. 요 사진. 근데 요 사진이 뭐냐면 여기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 여기에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이 숨겨져 있어요. 물 밑으로. 저 댐 밑으로요. 댐 밑으로. 네, 댐 이 공도구 밑으로. 관리구 밑으로. 그걸 잠그면 북한 경제는 석 달이면 붕괴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이 저렇게 아주 호기롭게 대들고 있지만 칼자루는 시진핑이 주고 있어요. 네. 첫째는 뭐냐? 북중 간의 높은 무역 의존도 거의 100%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달러를 확보하는 게 두 개인데 하나는 해킹.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중국에 있는 노동자거든요. 동북 삼성에. 지금 10만 명 그러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첩보로 보면 최대 20만에서 25만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한 10억 달러 되거든요. 그 수입이 만일에 현금 수입이 끊어지게 되면 북한으로는 치명적이죠. 네. 돈줄이 말라버리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조중우 송유관. 요 세 개의 카드를 중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맘먹으면 김정은 정권을 쥐락펴락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만일에 몰락하거나 급속한 혼돈으로 가면 이게 어디를 튈지 모르거든요. 이 난민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사실은 골머리가 아픈 거죠. 마음대로 네. 못하죠. 거기다 여러 가지로 또 북한이라고 하는 건 중국이 싫어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 이 한미, 그 다음에 태평양, 인도태평양 세력과 미국과 이 중국의 국경을 막아준 유일한 버퍼존, 완충지대가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도 그걸 뺏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양측 간의 애매한 줄다리기 현실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뭐 내수 경제도 안 좋고 또 공급망 재편되면서 미국과의 관계, 뭐 미국 대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북한에서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얄밉지만 화도 나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또 원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 자기들이 개입할 수 있지만 러시아도 개입할 수 있고 네. 또 그렇다고 유엔이나 한국과 미국 우리는 헌법상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데 우리가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만일에 네.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도 들어가야 돼요. 유엔 안보리 관계없이 우리 땅이거든요.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걸 중국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 내 불확실성은 흔들고 싶지만 항복하고 중국 편이 되는 게 아니고 왜냐? 장성택이 친중파의 거두였거든요. 근데 장성택을 2013년 12월에 제거하면서 장성택 누나 매형부터 시작해서 장성택이 가지고 있던 거대한 정치, 경제, 군사 사단을 모두 제거를 했는데 네. 여기 친중 라인들이 모두 싹 제거됐어요. 아. 그러니까 북한 내에 친중파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이 쓰러져도 중국한테 붙거나 중국한테 도움을 요청할 세력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되들어도 속으로만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죠. 확 숨통을 죄고 싶지만 그럼 그 다음 아무도 모르거든요. 한국으로 갈지, 한국으로 넘어올지, 러시아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미국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으로선 딜레마고, 그 다음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알고 있죠. 자기 숨줄을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금 대들지는 지금 이게 치킨 게임으로 못 가는 거죠. 어느 순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상황은 나쁘지만 10월 6일이 북중 조중 수교 75주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 축하 전문 서울 보냈어요. 그다음에 최선희하고 왕이 부장과 외교 라인에서도 보냈고. 네. 그러나 이건 관계 복원이 아니고 일정 정도 관리하는 거죠. 파국으로 가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북중 관계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시진핑 정권으로서는 북러 신조약으로서 선을 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쉽사리 회복되긴 쉽지 않을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그렇죠. 신압록강 대교인가요? 예, 북중 연결한다는 거. 예. 다 지어놓고 개통은 도대체 언제 되느냐.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뭐 굳이 이걸 북한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지금 북중을 잇는 신의주 단둥간에는 조중 우이교라고 있어요. 네. 요게 철도 하나 단선, 그다음에 도로 하나예요. 네. 왕복도 아니에요. 요걸로 하루에 그 화차 한 대씩 왔다 갔다 하고 트럭과 그 미니밴이나 관광버스가 오고 가면서 인원들을 실어 나르거든요. 그런데 이거 갖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류에 왕복 4차선으로 대교를 만들었어요. 네. 이것만 열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물동량이 가능하죠. 근데 이게 전적으로 중국 자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은 중국 쪽 지역은 뭐 아파트 그쪽에 지고 거대하게 기대감이 부풀었어요. 단독 북중 교육으로 먹고 사니까. 근데 이게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이쪽은 다 폐허가 됐어요. 근데 북한 쪽을 보면 북한 쪽은 연결하는 램프가 없어요. 아예 포장을 안 했어요. 이건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죠. 이걸 열게 되면 중국 경제에 편입되는 걸 두려워한다는 게 그럼 완전히 더 종속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조중 우이교는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왕복 4차선을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됐냐면은 이 신암육강대교가 중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넘어가는 끝에 세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관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바로 직접적으로 어마어마한 물동량을 생각하고 있던 거죠. 근데 주판화를 좀 튕겨 보니까 김정은 정권에서는 이게 종속될 거라고 판단하니까 통제가 가능한 그 불편한 조중 우이교로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신암육강대교는 제가 보기에 원래 뭐 일본 통신이 10월 6일 날 개통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일본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는 보면은 아예 네.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자, 근데 북한이 오늘인가요? 최고인민회의 열어가지고 헌법 개정? 예. 헌법 개정이라 하면 모든 나라가 국민투표 해야 되지만 북한이 할 일은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 뭐 땅땅땅 두드리면 그냥 헌법 개정 되는 거예요, 북한은? 북한의 헌법 개정은 김정은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지위로도 당 규약이 더 상이고요. 헌법이 하위예요.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북한을 지배하는 건 노동당이고요. 노동당의 총비서인 김정은이 지배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게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여기 이제 김정은, 최룡해가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거든요. 이 회의 주관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오늘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인데 최고인민회 상임위 최룡해, 그다음에 조영원 조직지도 담당, 그다음에 군인으로서는 박정천, 내각으로는 이제 김덕훈, 이 사람들이 상임위원이거든요. 여기가 결정하지 최고인민회에는 아무 하는 일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법은 만들어요. 네. 자,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김정은이 지난해 연말에 남북을 이거 좀 화면 좀 네. 띄워보시겠어요? 자, 이게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남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절 관계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 국가로 완전히 선언했어요. 이제 평시가 아니라 전쟁 중인 국가로 전환을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를 제1의 주적으로 바꿨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미국이 주적이고 우리는 미국의 하수인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주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지난해 12월에 했던 거고, 그리고는 이제 올 1월 달에는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여기에서 뭐라느냐? 다른 나라 헌법을 보니까 영토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영토 규정, 우리도 대한민국 영토 규정이 있잖아요. 이 3조가 영토 규정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하고 부속도서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영토를 규정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헌법 규정을. 네. 그다음에 민족과 통일 개념을 삭제하라고 그랬어요. 헌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민족 아니라는 거죠. 통일 안 한다는 거죠. 요 두 지시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 원래 최고인민회의는 한 4월 정도 열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월 6일 날 오늘 하루로 끝날지 아니면 이틀 할지 오늘 밤에 결과를 발표할지 아니면은 내일 발표할지 또 이틀 하루 지나서 다음 날 발표할지 모르는데 그 지시를 내렸으니까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영토를 규정하고 그다음에 통일 민족 개념을 폐기하는 건 거의 확실시되는데 그걸 명백하게 하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애매모호하게 갈 거냐. 왜냐하면 그것도 후유증이 너무 크니까요.
그건 아직 모르는데 어쨌든 지시를 이행할 거고 그 이번에 지시를 이행하기 전에 저게 이제 조국 통일 3대 원장 기념탑이거든요. 저 폭이 61.5m예요. 네. 평양에서 개성으로 가는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차를 타고 올라가면은 평양 남쪽 간만에 저걸 처음으로 통과합니다. 두 여성이 통일을 염원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대리석 기념물이거든요. 네. 저게 조국 통일 3대 원장이 뭐냐면은 7사 남북 공동성명에 있던 이제 3대 원칙, 조국 통일 3대 원칙, 그다음에 북한식 통일 방안인 고려 연방제, 그다음에 민족 대단계 10대 강령, 이게 3대 헌장이거든요. 이게 김일성의 그 유언이에요. 요거를 기념하는 건데 저걸 철거해 버렸습니다. 우리를 치면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 남대문을 철거한 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게 저 조국통일 3대 원장 기념탑 지하에 있는 거거든요. 저기에 전 세계에 있는 한민족들이 대리석을 보내서 맨 밑에 있는 요 시커먼 거 있죠? 네. 요거는 우리 쪽에서 보는 거예요. 조국통일 범민련에서. 범민주의 네. 남청연합 이게 다 있었거든요. 이걸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다음에 더 충격적인 게 이건데요. 조국 통일 3대 원장이라 요게 이제 그 3대 원장 기념탑 앞에 있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김일성 통일 명제비라는 거거든요. 거대한 대리석인데 이거는 북한 주민들은 다 외우고 있어요. 탈북민들도 다 외우고 있고 저도 연구하다 이거 외우고 있거든요. 통일을 하자면 이 모두가 단결해야 된다. 이런 김일성의 어록이거든요. 네. 이것도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이것도 보셨어요. 이것도. 아니 근데 김정인 그러니까 손자가 저렇게 그 사실은 3대 세습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의 저런 권위를 아니 북한 시민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없어졌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을 파묘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김일성을 공식적으로 파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세계 유일의 거의 유일의 민족주의적 공산주의거든요. 원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모순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민족 개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만일에 민족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게 예를 들면 소련 같은 경우 다민족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이 공산당 선언에도 마지막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을 이렇게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모순에 의해서 노동자는 다 같은 시민이라는 얘기예요, 사회주의에. 그러니까 민족 개념이 블러드, 피가 아니고 경제적 공동체로 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모순에서 프롤레타리아면 다 같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도 그런 민족 개념, 레닌도 그런 민족 개념이거든요. 근데 김일성은 아니거든요. 조국 광복 한민족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체 사상의 핵심은 민족주의적 공산주의고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의 두 핵심이 민족과 통일이거든요. 아까 제가 6.25 한국전쟁을 북한은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일에 민족 통일 개념을 제거하면 조국 해방 전쟁이라는 말도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지들이 내려온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폐기한 건 대놓고 김일성을 파묘한 거나 마치 파묘보다 더한 거예요. 북한 잠시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북한 애국가에서 삼천리 금수강탄 지웠어요. 지하철역에서 통일거리역에서 통일 지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대남 기구들 통일전선부라든지 이 명칭 싹 바꿨어요.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통일 3대 원장 없앴죠. 그 다음에 이 김일성 명제비도 없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남쪽에서 간 비정형 장기수를 애국투사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통일이 붙었어요. 네. 통일 애국투. 이번에 프로그램 보니까 통일이 없어요. 그냥 애국투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만일에 우리 정부가 국민적인 동의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해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마무시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첩보나 정보로는 단 한 번도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그 다음에 재교육, 선전선동, 강연 없었어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텔레비전 저 매일 보거든요. 거기서도 왜 이러는 일을 설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어마무시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설명은 없는 거예요. 왜냐?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가 이제 남북관계 좋을 때 이제 북한에 가면 북한 친구들하고 뭐 술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기분 좋으면 이제 할 말 다 하거든요. 속에 있는 말. 그러면 눈 부릅뜨고 저희들한테 그러거든요. 우리가 돈은 없지만 통일에 대한 영혼은
니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럼 눈 부릅 떠요.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찔끔하죠. 실제로 그랬어요. 통일에 대한 열망은 더 강했어요. 왜냐? 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통일, 우리가 굶는 것도 통일 때문이고, 인민군이 10년 근무하는 것도 통일 때문이고, 네. 통일되면 모든 게 해결되고, 남조선 해방해야 되고, 그래서 인민군으로 입대할 때도 항상 꿈이 내가 근무하던 시기에 통일하는 게 꿈이었답니다. 갔다 올 때도 통일의 여군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영혼은 있는데 돈은 없지만 우리께 우습게 좀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근데 돈도 없고 영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북한 주민들의 이에 대한 반응 같은 거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안 나오죠. 설명을 안 하니까. 네. 설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은 조선중앙통신에서 그걸 보도할 리는 없고 반응은 일부 확인했어요.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네. 단독적으로 연락해 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표현대로 하자면 김일성 주석을 파묘한 건데 네. 손자가. 그래서 이제 단둥 쪽에는 적당히 연락이 되거든요. 네. 좀 이제 직간접적으로 야 니네들 통일 안 한다며 같은 민족도 아니라며 그러면은 어버버버 해요. 말을 못 해요. 왜? 지시를 받은 게 없으니까요. 어떻게 설명하라고 지시도 없었고 공식적으로 포치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지시문들을. 그러면 설명 논리를 만들었으면 지시문이 내려왔으면 교육도 했을 거고 답변을 할 거거든요. 네. 답변을 못 해요. 뭐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두리두리 하다 그냥 끝나거든요. 유일하게 내려온 지시문은 뭐냐면 구두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 지시문은. 저도 구두로 들었는데 앞으로 남한이란 말, 남반부란 말을 쓰지 마라. 한국이라고 써라. 특히 괴뢰 한국, 괴뢰 말, 괴뢰 족속 이렇게 불러라라고는 내려왔답니다. 한국이란 말 쓰지 말고. 이제 두 나라로 인정하자. 그렇죠.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게 완전히 다른 나라끼리는 괴뢰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명성, 정통성 경쟁을 할 때 괴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괴뢰라고 그러거든요. 괴뢰 한국 그렇죠. 그러거든요. 우리가 정통 정부고 네. 너희는 괴뢰라는 건 인정할 수 없는 그렇죠. 비합법적인 정부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통일민족 개념은 포기했지만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전쟁 시 점령, 그 다음에 편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했다 그러면 그건 공식적으로 편입은 못 하거든요. 국제법적으로는. 다른 나라라면 편입하면 안 되거든요. 불법이거든요. 전쟁 이기면 끝나는 거지. 그 땅을 편입하는 거 그거 불법이거든요. 근데 편입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본인이 모순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일 민족 개념 폐기하라 그랬지만 통일 대상 아니라고 그랬지만 전쟁하면 점령한다, 편입한다, 괴뢰다, 영토 완정이다. 영토를 정리하여 평정함, 통일함이 완정이거든요. 물론 타국에 아주 쓸 수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의 마음속에서는 북한식 평화통일 방안인 고려연방제 이거는 뭐 안 되니까 어차피 이건 포기한다. 그러나 무력통일 시에는 무력을 통해서 적과 통일한다. 핵무기를 활용한다. 요 본심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정말로 초미의 관심사죠. 어쨌든 예상할 수 있는 건 뭐 내일쯤이나 모레쯤 나오겠군요. 북한이 헌법을 어떻게 고쳤을지는. 그렇지만 이제 영토에 대한 새로운 규정, 그 다음에 우리 정부나 한국에 대한 남한 정부에 대한 새로운 규정, 적대 국가, 불변의 괴뢰 이런 문구가 들어갈지. 어쨌든 또 지금 북한 헌법에서 규정하는 영토는 한반도죠. 북한 헌법에는 영토 규정이 없어요. 아. 우린 3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남의 나라 헌법을 보니까 영토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왜 없냐? 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지금 자신들만의 영토, 영공, 영해를 규정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정전협정에 의해서 MDL 육상의 군사분계선은 합의했어요. 이게 1cm도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그 다음에 한강하고는 둥그러니까 이걸 중립수역으로 합의했어요. 네.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바다는 합의를 안 했어요. NLL. 예, NLL이죠. NLL이 북방 한계선의 약자예요. 네. 뭐가 한계냐? 한국전쟁 끝나고 바다가 합의가 안 됐으니 한미와 연합군이
일방적으로 거놓은 선이에요. 이 선 이상으로는 우리가 작전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북한도 이걸 받아들였어요. 암묵적으로. 왜냐? 북한은 해군력이 없거든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한미나 연합군의 압도적인 해군력이 안 올라온다니까 고맙죠.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인정했거든요. 동해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 고성 쪽에 있는 마지막 그 MDL 표지석이 있거든요. 바다에. 거기서 직선으로 동해를 쭉 끄면 바다가 되거든요. 섬이 없으니까. 근데 이 서해는 복잡하잖아요. 연평도, 대청도 네. 북한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선을 자기들도 인정하고 즐겼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합의해서 인정한다고 말도 했어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배 아프거든요. 자기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분쟁 수역화하려고 계속 떠들었고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이게 다 그 관점이에요. 이걸 분쟁 수역화하면 NLL에 대해서 자기들이 무효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자기들이 NLL을 김정은이 지시하면서 NLL을 불법 무법이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NLL을 침범하는 해상 국경선을 발표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위험한 게 뭐라고 말했느냐? 자기들의 국경선을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으로 관자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냥 워딩이에요, 그냥. 네. 그러면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서 우리 NLL을 부정하면 우리 NLL은 지금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전쟁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지에서 그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저 휴전선 넘어서 뭐 할 일은 군사작전 할 일 없으니까. 근데 우리 뭐 저 어업이나 이런 건 항상 NLL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거의 꽃게 어장이거든요. 문제 삼을 예. 수 있다. 예.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이미 북한이 이 5월 말부터 쓰레기 풍선 보내면서 네. 서해에서 GPS 결혼을 했어요. 회색지대 도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포격도 여러 번 했고. 그러니까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지금 NLL입니다. 동해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지상도. 그러나 서해 국경선을 만일에 해상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 김정은 말대로면은 우리가 침범한 게 되고 김정은 말대로라면 전쟁 상태로 간주하는 거고 그럼 김정은이 압도적으로 대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도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나 북한의 해군력은 형편없기 때문에 뭐 방심하면 안 되지만 정말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명시적인 도발은 힘들 거고 아마 모종의 회색지대 도발, 주체와 원점이 불분명한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도발을 통해서 아마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는 할 거예요. 뭐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 국가다. 뭐 이렇게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선언을 해버렸으면 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다. 이랬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도 있지만 또 서해에서의 도발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아마 분명히 모종의 행동을 할 거예요. 왜냐? 자기 말대로는 전쟁대로 간 거거든요. 그게 제일 우려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 김정은의 이국가론에 동조하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국가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헌법 3조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우리 땅이다. 한반도 저기 그 대한민국 영토다. 4조는 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북한의 이국관원을 받아들이면 위헌이죠. 헌법을 반대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김정은이 말하는 이국가로는 원래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헌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국제법적으로는 북한은 위원회에 가입돼 있잖아요. 별개 국가잖아요.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개 사실상 국가인 걸 인정을 하고 평화적으로 공존을 하자라는 얘기들이 일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김정은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전쟁 관계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평화적 관계가 아니라 전쟁 관계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네. 이 전쟁 관계로 돌아가자는 이 얘기 상황에 왜 이국가론의 동조가 나오냐는 말이에요. 그럼 김정은 발언을 짝짝꿍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1991년에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면서 이제 두 개의 국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때 김일성은 하나의 조선 정책이었거든요. 그 남북 동시 가입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두 개의 조선 조작책동. 이거 탈북민들 다 알아요. 두 개 조선 조작책동을 그냥 언론에서 떠들면서 유엔 동시 가입 안 된다. 조선은 하나다.
조선은 하나다. 이거 그래서 유명한 우리 말이거든요. 정부가 밀어붙여서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네. 그런데 유엔 동시가입. 두 개로 가입을 하니까 네. 우리도 헌법과 충돌하고 김일성의 하나의 조선 정책이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91년 12월에 남북 기본화에 합의하고 양측이 비준을 받아요. 의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네, 국회에서. 그 내용이 뭐라고 써 있느냐? 쌍방 남북 간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데 합의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한다. 남북 기본합의서에 나라와 나라 관계가 아니라고 써 있다고요. 통일을 지향하고 다만 유사 국가 간의 관계인데 국가 간의 관계는 아니고 요렇게 합의했거든요. 네. 좀 남북 기본합의서 지금 위반이잖아요. 자, 전쟁 관계로 돌아가 위헌이야, 기본합의서 위반이야. 네 번째가 있어요. 그건 바로 보편가치 휴머니즘입니다. 지금 뭐 통일을 봉인하고 서로 따로 살고 30년 뒤에나 보자 그러는데 지금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거든요. 만일에 도국가로 인정하면은 탈북민들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다음에 북한에 지나가다가 약한 사람이 약한 여성의 아이가 불량배한테 두드려 맞고 있으면 가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게 저스티스예요. 양심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스티스. 이거예요. 이게. 궁일이 여기는 마음. 근데 북한 주민들의 최악의 인권 상황을 30년 뒤에나 본다고요? 저렇게 집단 처형, 고문, 구금 이걸 방치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네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전쟁관계 인정에 위헌이야, 남북 기본합의서 위반이야, 보편가치 위반이야. 두 개의 국가론이 지금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 국경선이나 해상 뭐 이렇게 NLL 관련해서 언급을 한 적은 있습니까? 있죠.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거기 분명하게 줄 그어라 이렇게. 그럼요. NLL을 불법 무법으로 규정하고 네. 해상 국경선을 그으라고 그랬어요. 헌법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매우도 없죠. 그러니까 영국 영해 그러니까 영토를 규정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해상 국경선은 북한이 이미 여러 번 발표했거든요. 네. 그게 다 우리 NLL을 깊숙이 침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뭐 대청도, 연평도 이런 게 다 위험해지거든요. 이런 섬들이. 우리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뱉어놨으니 헌법이 반영이 되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명백하게 딱딱딱 전략적 명확성으로 통일 민족 삭제하고 영토 규정할지 아니면 발 뺄 수 있게 애매하게 할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결정을 하고 헌법 조문은 발표 안 하는 거죠. 그냥 주장하면 했다고 그러는. 그럼 우리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만일에 헌법을 명확하게 바꾸면 그때부터는 주민들한테 교육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민들은 지금은 반발을 못하지만 김일성에 대해서는 우리와 다르게 북한 주민들이 나쁜 감정이 별로 없어요. 유훈 통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거든요. 네. 왜냐? 일단은 과장됐지만 조작되고 항일발전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두 번째,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종합국력에서 우리보다 앞섰어요. 네. 그때 살던 사람들은 그때 아주 좋았던 시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육점에 가서 비계 붙은 돼지고기 좀 안 가져갔대요. 그 다음에 생선 같은 거 거리에 막 썩어 넘쳐났고 열대과일들, 망고 이런 것들 들어와서 막 먹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시기 하면 좋았던 시기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에 대한 권위는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김일성 하면은 조국과 통일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 네. 근데 이걸 부정을 하는 걸 공개하고 나 할아버지 파묘했어. 자 와서 북한 참시하는 거 받아들여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는 반발을 못했지만 이제는 명분이 생겼잖아요. 수령님을 부정해? 이거 뭐지? 손자 맞아?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김일성에 대한 유지를 받드는 형태로 이제 내면적인 반발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은 뭔가요? 지금 경제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 저렇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먹고 사는 문제는 중국에 달려 있는데 사실은 이제 푸틴과의 관계 개선, 러시아의 관계 개선으로 해서 뭐 일부 뭐 군사력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독재자의 심리를 분석을 해보면요, 네. 심리형을 분석을 해보면 궁극적으로 자기 장기 집권과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으로부터 상대 조치할성,
그 다음에 이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 큰 나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작은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보호법. 그러니까 한류마 드라마만 봐도 애든 어른이든 10년, 15년형. 만일에 한류 USB 이런 걸 제작 보급해서 배포하면 사형이고, 사형된 사례가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도하는 통일은 물론이거니와 가까이 붙어 있다가는 자기들 정권도 존립이 어려우니까 완전히 딴 나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 나라면,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가면 이제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전략적 자율성을, 상대적 자율성을 더 확보하면 중국의 개입이나 자기 이복형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죠. 왜 김정남을 보호했을까? 장성택은 왜 친중이었을까? 이게 항상 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북러, 우리와의 거리, 이건 모두 다 자기 정권 유지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끝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데올로기는 혼돈이거든요.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데올로기거든요. 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할아버지를 파묘해? 통일과 민족을 부정해? 그럼 주체사상을 요즘 주체사상의 말을 안 써요. 그래요. 안 씁니다. 네. 거의 못 찾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중국에 대한 수많은 그 기존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네요. 진짜. 김정은이 와서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 자아도취형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독재자는 자아도취형으로 나와요. 심리 분석을 해보면 뭐 제후배가 심리학 분석을 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자아도취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자기가 아주 올마이티한 전지전능한 존재로 생각해요. 왜냐? 현지 지도를 가서 매번 지시를 내리는데 그게 수십 건, 수백 건이에요. 평양에 만세대 아파트 짓는데 김정은이 내린 지시문이 천 몇백 건이에요. 예를 들면 다 간섭합니다. 예를 들면 평양에 있는 중요한 이름들은 다 지가 다 져요. 자기가 이름을 장명을 자기가 다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학습장이 있거든요. 민들레 학습장이라고 쳐라. 민들레 호시처럼 퍼지라고. 책가방은 소나무가 튼튼하니까 소나무 책가방이라고 쳐라. 이게 싫어합니다. 싫어.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뭐 은하수 화장품, 은하수처럼 아름다운. 그러니까 시시콜콜이 자기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자기가 전략적인 판단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를 보시면 돼요. 히틀러가 본인의 자아도취, 그저 장교 경험도 없는 히틀러가 그 마인슈타인이나 이런 정말로 롬멜이나 그런 지략가들, 그럼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장군들 독일 위대한 사람 많았거든요. 네. 다 무시합니다. 자기가 결정을 내려요.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건도 독서 전쟁할 때 특히 그랬다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여기 있는 탈북민들한테 통일 안 한대요. 민족개념 폐기했대요. 그러면은 분노해요. 욱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DNA는 이분들 DNA는 우리보다 통일이 더 각인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 여쭤보고 김주혜도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으로 내려왔던 그 북한의 기본적으로 주체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북한의 엘리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발하기에는 많죠. 그 권위가 여전하고 그런데 북한의 지배 엘리트들 생각도 궁금해요. 지배 엘리트들이 지난 70년간 이어왔던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부 문건을 235 군부대라는 사단에 12,000페이지라는 문건이 나와.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다 확보돼 있어요. 우리 정보당국도 가지고 있어요. 네. 저도 가지고 있고. 거길 보면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합니다. 거기에 이제 김인정일 사망 당시에 24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군 부대 내에 심지어 소대장, 일반 주민 상점의 상점원까지 텔레비를 보면서 울었다, 몇 분 동안 울었다, 뭐라고 말했다까지 다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인민군 최고 실세 리영호 총참모장을 처형하거든요. 그 다음에 2013년 12월에는 공업부 장성택,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었거든요. 처형하거든요. 네. 2015년 4월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처형하거든요.
그다음 최근 뉴스에 나왔는데 황병소 총책장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말실수도 뭐냐면 김정은 집무실을 사무실이라고 그러고 문건을 보고한다가 아니라 넘겨줬다. 이 두 마디 때문에 6계급 차수 왕별에서 6계급 장성이 아닌 떨어져서 노동당 본부 청사를 사람들 앞에서 3개월 동안 썰었다라는 119 참사가 지금 지금 증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만 있어도 말은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겉으로 그릇은 멀쩡한데 전자레인지 그릇이 간에 이제 안 보이는 무수한 금이 가는 거죠. 쫙쫙쫙쫙쫙. 그러면은 내구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툭 치면 깨지는 거죠. 겉으로는 뭐 체계적인 저항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니까 내구력이 보이지 않게 정당성의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은 사소한 충격에도 깨질 수가 있죠. 딸 김주에 등장하는 건 뭐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관계가 있죠. 왜냐? 그 어린 김주애는 이렇게 되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아니고 김일성을 파묘했으니 이제 자기의 시대를 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혁명사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기는 혁명을 일으킨 게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위대한 주체조선의 태양은 김일성 하나만 썼거든요. 근데 김정은에게 그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올해 태양절 김일성 생일 4.15인데 그 타이로에서 태양절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냥 4.15만 썼거든요. 그리고 김정일도 주체조선의 태양이라는 표현을 안 썼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쓰기 시작했어요. 위대한 주체조선의 태양. 자기만의 시대를 열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 미래는 암울하다, 제가 보기엔. 알겠습니다. 하나만요. 그러면 불과 5년 전에 하노이 회담하고 싱가포르 회담했던 또 남북 관계에 굉장히 정말 좋았을 때 예. 그때의 김정은하고는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희망이 있었죠. 자기가 남북관계 관리할 수 있고 통일 대상이고 미국과 협상하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전략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진 게 하노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오그라드는 거죠. 여기 오그라드는데 구멍을 열어준 게 러우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는 윤석열 정부와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단절을 선언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내일이라도 헌법 개정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북중 관계 그리고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헌법 개정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